현대미술 최고의 컬렉터 찰스 사치가 주목한 지나 할로웨이. 상상을 뛰어넘는 물속 마법의 순간, 그 황홀한 설레임을 만나보세요. 세계 최초 여성 수중 사진작가 지나 할로웨이 사진전 더 판타지. 예술의 전당 한글한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파파이스 제 59회 시작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박수를 치라고 했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김현 기자 지난 시간에 안 나와서 좋더니 또 나왔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 사건. 이태리 해킹팀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제가 무려 1년 전에 무려 1년 전에 작년 7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이 프로그램을.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 휴대폰에 문자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하다 하며 자세히 기능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1년 후에 이렇게 터지는 것을 보고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것은 역술시사인 새 4개 회사를 의심했어요. 새 4개 정도의 회사. 왜냐면은 이외에도 해킹팀 이외에도 감마그룹이라고 하는 모 회사의 자회사로 핀피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핀피셔는 영국에 근거한 회사예요. 하나는 이태리, 하나는 영국. 지사가 독일에도 있습니다. 또 있는데 NSO 그룹이라고 이건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 이사는 신생 회사입니다. 실력이 아주 좋은 걸로 종평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암호화 부분에서 세계적이거든요. 이들 회사 중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 이상 구매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나름의 추정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태리 해킹팀을 지목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해킹팀이 이 업계에서 악명이 높아요. 뭐는 없냐면 그 수단 같은 인권 침해국 있잖아요. 네, 이런데도 가리지 않고 판매하는 의혹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고객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더티 플레이어죠. 옛날 스위스 은행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또 하나의 이유로 소위 이제 해커들도 커뮤니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잘 보면 이런 회사들에는 평판 같은 게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해킹팀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왜 미워하냐면 창업자도 해커였거든요. 두 사람이. 창업자들이 소위 예전에 이제 정부 통제 이런 거에 반발해서 자기들끼리 그 암호화 메일도 개발하고 뭐 이런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거꾸로. 창업자가. 그리고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뭐 백오리피스니 하는 프로그램들 그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반대로 이제는 정부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배신장 건져 저쪽 세계에서는. 그래서 저 새끼들이 언젠가 한번 당해서 정체가 폭로될 거야 하는 짐작도 혼자는 있었어요.
총수혼자 그런 그렇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역술 시사인. 또 한 가지 그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 회사의 투자자 중에 미국의 이태리 대사가 있어요. 주 미국 이탈리아 대사요.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 이탈리아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이 이태리 미 대사가 부임 초기에 이 바로 해킹팀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태리 언론에 이제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대사예요. 이 사람 이름이 로널드 스파글린가 이런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벤처 캐피탈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지분을 창업자 다음으로 더 많이 가져갑니다. 큰 지분을 가져가 20몇 프로인가 지분을 가져가요. 그런데 더욱 구린 것은 이 사람이 부시의 친구예요. 부시의 절친입니다. 이태리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해킹팀 뒤에 미국 대사가 있다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상하다. 얘네들. 제가 의심하기로는 서너 개 회사의 프로그램을 의심하였으나 그리고 서너 개 프로그램을 다 구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국정원이라면 제일 악랄한 쪽에서 구매를 했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언젠가 밝혀진다면 얘네가 밝혀진다. 가장 먼저.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 역술 시사인의 촉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업체 있잖아요. 메이저 2개. 이 2개 업체가 국정원과 그 해킹팀 간에 오갔다고 하는 메일 속에 보면 거론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정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이 해킹팀의 직원들이 2사람이 옵니다. 2사람이 미팅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요. 자기들끼리. 메일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들이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 컴페티터, 핀피쉬하고 NSO 그룹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국정원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전 놀랬죠. 거기 소속은 아니시죠? 이미 1년 전에 예견했던 이것이 이제 터지고 이제 소위 오버그라운드의 마이너 언론들이 막 지금 기사를 따라오고 이미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따라오고 있죠. 한겨레 같은 마이너 언론들이. 네. 한겨레 같은 마이너 언론도 기사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거 한겨레 단독 국정원 갤럭시 시스템마다 해킹 업체에 뚫어달라고 했다. 이게 한겨레가 낸 단독이거든요.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들에서 계속 그 메일을 읽어가며 오갔던 메일이 공개됐거든요. 사실 전체 데이터 400기가가 해커에 의해서 통째로 따져가지고 인터넷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메일만 주고받았던 메일만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해놨어요. 검색이 가능하게. 그 검색을 해가며 지금 거기서 걸린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기사를 단독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기능과 관련된 건 사실 1년 전에 쭉 다 읊어놨습니다. 무려 1년 전에. 씨발. 사실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계속 듣는 얘기 있잖아요. 또 음모론자 튀어나왔다 이 새끼. 말도 안 된다고. 씨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뭐 기능에 대해서 그때도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다 돼요. 해킹을 하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내용 다 빼가요. 핸드폰을 심지어는 끄고 있어도. 그런데 언론들이 지금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타겟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겟이면 이 사람과 통화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통화를 몇 번 했고 통화 내용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과 통화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관계도가 딱 나와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보통은 자기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통화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와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은 타겟이 다시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통화가 잦다 내용이 그러면 그 관계도에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통화 얼마나 했는지 문자 몇 번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알면 그냥 그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림이 쫙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그거를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계도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타겟의 위치도 나오고 그 사람을 누구 관계도 있는 사람 타겟을 잡으면 그 사람 위치도 나와서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원격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둘이 만났구나, 이 새끼들. 그런 관계도 파악하는 기능이 이 프로그램 안에 있고,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구라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정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쭉, 그거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게 왜 구라인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2012년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20명분을 구입했다. 이 구라예요. 이게 왜 구라냐?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왜 그러냐? 제가 가격표를 입수했어요, 얘들의. 응? 야, 이 데이터들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가격표를 쭉 보면 이번 최근 가격표예요. 네. 10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10개의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거, 동시 타겟. 이 프로그램이 최하단입니다. 한 개 에이전트 이렇게 안 팔아요. 20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최하단인데 가격이 5만 유로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25개짜리가 있고, 50개짜리가 있고, 100개짜리가 있고, 200개짜리가 있어요. 왜 20개는 없을까? 20개가 일단 없죠? 없는데, 아니,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추가. 가격이. 네. 자, 그럼 이제 10개짜리 타겟이 5만 유로라 기억해 두세요. 5만 유로. 근데 우리 국정원이 첫 번째로 결제한 게 이미 27만 유로예요. 27만 3천 유로. 이거 하나에 5만인데 10개에 5만인데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서 섞어 샀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봤던 건 네. 10개 5만이고 25개 10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개짜리 2개 사면은 25개짜리랑 가격이 똑같은데. 그렇죠. 그럼 25개를 하지 누가 20개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10개 샀는데 어떠나 보려고. 그런데 괜찮다고 싶어서 추가 구매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금액이 너무 안 맞는다. 너무 큰 차이가 난다. 10개만 구입했으면, 혹은 20개만 개입했으면 10만 유로 근처여야 되는데, 그렇죠? 27만 유로잖아. 첫 번째 결제가 그래요. 근데 이 해, 첫 해, 2012년, 결제한 금액의 총액이 뭐냐면, 보시면 44만 8천이에요. 첫 번째 결제를 27만을 했고, 그 다음에 44만. 하나, 10개 5만인데 44만을 했잖아요. 몇 개 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몇 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자, 이건 JTBC가 보도한 겁니다. 총선 직후에 10개 추가 구입했다. 추가 구입했다는 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미니멈 단위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를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총선 직후에 10개를 추가했다고 보도를 해요. 총선 지나고 나서 메일을 본 거죠. 추가 감시자 돼서 10명을 하시겠습니까? 25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업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격을 제시해 10개는 4만, 20개는 7만. 왜? 추가 구매니까 조금 할인해 주는 거야. 할인. JTBC에서 그래서 오늘 오후 10명을 더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를 주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10개는 추가했다고 이제 JTBC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20개가 됐죠? 그죠? 최소한. 그리고 이 구매는 7월 10일 날 일어납니다. 7월 10일 날 메일에 보면 여기에 어디셔널 10 타겟을 구입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간 게 있어요, 메일이. 그래서 추가 구매를 선거 이후에 7월 2일 날 구입했어요. 20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6일 대선 직전이죠. 대선 2주 전입니다. 30개 추가 구매를 합니다. 여기서 펄처스 30 타겟. 이 주문이 2012년 12월 6일 날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최소 50개. 봐요. 미니멈 10개짜리 하나 사고, 총선 직후 10개 사고, 대선 직전에 추가 30개 샀으니까 최소 50개잖아, 타겟이. 최소로 잡아도. 그러니까 20개만 샀다는 건 불한 거죠. 게다가
20개냐 50개냐 하는 거 가지고, 이 50개도 사실은 50개 가지고 어떻게 전 국민을 해, 뭐 또 많은 사람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구라인데 20개 50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20개 50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 10개 컨커런트 에이전트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계속. 두 번째가 이제 소량이어서 불가능하다.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킹은 불가능하다. 20명이 적다 이거죠. 컨커런트. 이 컨커런트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해킹 대상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컨커런트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there's no limit to the number of agents you can install.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무한대로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뿌린다는 것은 타겟을 10명을 감청을 하든 20명을 감청하든 30명을 감청하든 무한대로 감청 가능하다는 걸 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50개짜리면 50명. 그런데 이 사람 모니터링 하다 끊고 다른 사람 모니터링 하면 돼. 이미 해킹 심을 놨으니까 이 사람 50명 끊고 다른 사람 50명 땡겨오고 끊고 또 땡겨오고 하면 되죠. 그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 그 핸드폰 같은데 심어놓는 파일을 말하는. 그렇죠. 그 의미죠. 타겟의 의미, 타겟. 그거는 무한대로 뿌릴 수 있는데 그렇죠.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숫자가 50명이라는 최소 50명. 그러면 50명 하다가 이 사람 잠깐 끊고 이 사람 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적어서 안 된다는 건. 자, 그다음에 또 카카오톡 해킹은 간첩 때문이다. 북한 공작원들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북한 공작원들도 카카오톡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이야기는 그 간첩의 휴대폰을 타겟으로 잡아서 해킹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간첩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간첩이 쓰고 있는 휴대폰을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면 돼, 그냥. 영장 받아서 왜 이런 어려운 짓을 하냐고. 다음에 다 있는데 서버가. 거기 가서 영장 받아서 그냥 합법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메신저에 대한 해킹이 그럼 의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카카오톡도 그렇고 다른 거 쭉 얼마나 많은 세상에 메신저들이 없어요. 카카오톡만 있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 공작국을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공작국을 대상으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해외 정보 분석, 해외 정보조를 기술 분석, 연구 개발 다 해외에 있다는 거야. 간첩? 국내에 있는 것은 나머지는 해외에 있는 연구를 하건 해외 공작원을 대상으로 하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또 연구하기 위하여 이걸 사용했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봐요. 근데 왜 국내폰만 의뢰를 해? 해외에 있는 공작원들이 해외에 있으면 해외폰을 의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말들이 삼성 갤럭시다. 삼성 갤럭시면 그 회사마다 안드로이드도 다 조금씩 달라요. 윈도우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어디든. 하지만 폰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안드로이드는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최적화를 시키죠. 삼성은 삼성에 맞게. 혹은 폰이 바뀔 때마다 또 이것도 바뀌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폰들은 다른 나라에 맞도록 안드로이드를 하더라도 바꿔요. 자기들 조금씩.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작원을 상대로 했다면 그 해외에 사용되는 폰들을 의뢰를 해야지. 다 갤럭시야, 삼성이야. 간첩들이 다 삼성폰을 쓰나 보죠. 그건 생각 못했네. 그리고 해외에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메신저를 의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톡 쓴대잖아요. 아, 해외 공작원들도? 오로지? 그럼 러시아 공작원들도 카톡 쓰고 씨발 그 해외에서 사용되는 거 뭔가 의뢰하는 흔적이 있는데 없어요. 오로지 국내에 사용된 것만 의뢰했다가 폰이든 심지어는 보세요. 국정원 담당자입니다. 데블 엔젤 천사라고 하는 지메일을 쓰는 담당자 메일이에요. 이 사람이 중학생 아이디 같은 올해 6월, 불과 지난달이죠. 한 달도 안 됐죠. 지난달에 보냈던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한 지 6개월이 됐다. 리모트 어택 벡터라는 거 서비스를 이 국정원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했다는 얘기죠. 이 서비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감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뢰를 하면 개발해서 줘요.
이런 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국정원이. 6개월 됐대. 올해 했던 거지, 그러면. 그러면서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걸 의뢰하는 거예요. Request for Android Exploit. 졸라 빨리. ASAP.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원격 해킹하는 링크를 제작해달라 하고 요청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요청을 할 때 뭘 보내냐면 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보통. 메일이 온다든가 혹은 문자가 오면 클릭하는 링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페이지 있죠. 그건 정상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를 클릭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끼 페이지인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클릭하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설치되도록 해킹이 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끼가 되는 페이지는 우리 쪽에서 제공하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 클릭할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까. 그 데스티네이션을 막 줍니다. 그때 뭘 주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줘요. 아니 이 외국의 공작원들이 왜 우리나라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글로 돼 있는 걸 보냐고. 목적 페이지가. 그 대상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 거지. 해외 공작원들이 아니라 해외 연구원들이 아니라. 더 웃긴 거는 블로그 네이버뿐만 아니라 뭘 또 주냐면 삼성 폰이 있으면 삼성 업데이트하는 페이지라든가 혹은 한글 앱, 한글로 된 문서. 이 보도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서울대 공과대학 무슨 리스트. 근데 더더욱 웃긴 거는 구체적으로 블로그 네이버 여기 실제 들어가 보면 무슨 페이지냐? 떡볶이 페이지야. 떡볶이가 국제 테러 대상인가?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누가 기밀이야 떡볶이가? 떡볶이 페이지가 끝에 있어요. 떡볶이 맛집 소개예요. 이 페이지는. 더 웃긴 거는 벚꽃 축제 소개도 있어. 링크에. 벚꽃 축제 한창 할 때 보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은 해외 국정원 설명대로라면은 해외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내용에 혹은 국제 공작원을 했으니까 해외 공작원을 했으니까 해외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스파이가 혹할 만한 내용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 스파이가 저걸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벚꽃 축제가 나오는 거야. 떡볶이가 나오고.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했다는 게 이 데스티네이션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블로그는 들어가 보면 해킹 의뢰하기 몇 분 전에 개설한 페이지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예. 이 블로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벚꽃 축제 달랑 하나. 게시물이 전체 다 해봐야 그 직전에 만들고 일로 날려주세요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메르스 정보, 메르스 타겟도 있어요. 메르스 한참 할 때는 사람들이 그때 메르스 관련 기사를 막 클릭해서 봤단 말이죠. 막 우리는 죽겠는데 그때 이 짓 하고 있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몰랐다. 여기 보면은 보도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그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나와 자기는 몰랐다. 고위직들은 몰랐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들 말단들이 했다 이거예요. 현 국정원장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왔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의 고위직은 몰랐을 수가 없어요. 왜? 출입 리포트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에 2014년 초반에 왔다 가요. 3월에 해킹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출입 리포트를 씁니다. 내부에 자기들끼리 회람하는 출장 보고서 온 거죠. 그렇죠. 출장 보고서를 자기들끼리 써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SKN은 사우스 코리아 아미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를 한국 5163 부대라고 소개를 했다고요. 국정원은 하지 않고. 작년 제가 7월에 이 프로그램을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외에 있는 한 연구기관에서 이 해킹팀에 대해서 이러이런 해킹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이 국정원에서는 그 내용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정부가 RCS를 이용해서 자국민들을 모니터하는 것이 들킬까봐 그런 것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거는 이태리 해킹팀 내부에 자기들끼리 이제 보고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증거를 추적하거나 증거를 구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했더니 매우 안심하였다, 좋아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아예 해외에다가 이걸 두자.
이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말고 해외에서 가동하자. 모르게. 이런 논의도 했다고. 얼마나 자세히 써주니 땡큐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그때 나와서 카카오톡 해달라고. 또 무슨 얘기냐면, 특히 작년 6월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해킹이 꼭 필요하다. 특히. 이때가 선거 있을 때예요. 아까 왜 대선 직전에 전후로 해서 그 타겟 숫자 늘려달라고 했다는 얘기 나오죠. 선거 전후로 이런 내용들 자주 갑니다. 여기도 특히 6월을 강조했잖아요. 6월에 뭐 있었어요? 선거 있었어요. 작년에. 지방선거. 큰 선거가 있었죠. 왜 그랬겠어? 그러면서 이 회람을 주고받다가 같이 갔던 또 한 사람이 이 트윗 리포트에다가 리플라이를 달아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또 정리합니다. 거기 보면은 시니어 매니저먼트에 의해서 이것이 미래에 폭로될지 모르는 우려에 대해서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 고위층이, 국정원의 고위층이 걱정했다. 라고 얘네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철우 간사가 새누리당에, 다른 나라에서는 보도가 전혀 없대.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대. 이 새누리당 간사거든요. 국정원 출신이죠. 관심 졸라 많아요. 국제 뉴스 한번 쳐봐요. 확 쏟아져요. 요새 저 제목 따는 거 재미 들렸죠. 최근에 재미 들렸어, 최근에. 이 구글에서 검색해봤어요.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긴요. 다른 나라에선 총리가 나와서 직접 시인하기도 하고, 뉴스가 쏟아집니다, 아주. 폭포수처럼. 말도 안 되는 물타기예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 관심 없다고 하면, 정말 구글에 들어가서 국제 뉴스를 뒤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없는 줄 아는 거거든. 이게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쫙 구석에 처박혀 있던 뉴스가 이 국정원이 해명을 하니까 네이버 두 번째 뉴스가 딱 올라가. 이것도 정말 웃긴 거라고 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구라라고.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이너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해킹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개인적으로 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이겁니다. 자기들은 이걸 택티컬 네트워크 인젝터, 전략 네트워크 주사기, TNI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심각한지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자기들 이 TNI를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뭐 플래시 인펙션이다 기능들 설명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건데 요약해서 말하면 예를 들면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존. 와이파이 존을 통째로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누구한테서 온지 모르는 메일이나 첨부 파일을 열지 않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TNI 방식은 정상적인 사이트를 접속했어요, 내가. 딴지일보 사이트. 딴지나 한겨레나 삼성이나 뭐 상관없어요. 정상적인 사이트를 접속했다고 유튜브 같은데 네. 접속을 했어. 거기서 뭘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하죠. 뭘 업데이트를 하면 하고 은행에 들어가는데 뭐 업데이트 하라고 하면 하잖아, 당연히.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플래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화면을 움직이게 하는 플래시 같은 거. 그런 걸 업데이트하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정상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그게 TNI라는 건데. 그게 TNI인데 2013년 11월에 국정원에서 묻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TNI solution 이라고. 참, 그 다음 문장이 좀 이상한데. 엔젤이 영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영어 비문이 좀 많아요. 어쨌든 해킹팀에서 TNI 테스트용을 테스트용을 제공해 달라고 이것도 그 트립 리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가 데이가 우리 국정원이에요. They have asked me 가능하냐? 응? 몇 달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그다음 괜찮으면 나중에 구매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출입 리포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We are going to give TNI to SKA for testing.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요, 이렇게. 주기로. 네. 그리고 나서 TNI를 SKA, South Korea Army에게 보내겠다고 자기들끼리 쭉 결정한 내용이고 결국은 4월 23일 날
TNI의 라이센스를 업로드합니다. 해킹팀에서. 그랬더니 데버렌젤이 받았다. 땡스. 받은 거예요. 우리는 TNI가 국정원이 가져갔다는 것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기능을 국정원이 테스트해 봤다는 거죠. 아마도 강력히 추론하건대 씨발. 원리가 이런 겁니다. 개념도인데 뭐 이게 인터넷 이 타겟이 인터넷 접속하기 전에 RSC를 이용해서 여기 개입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양대 회사 중에 감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 얘기했잖아요. 영국 베이스 회사라고. 핀피셔. 핀피셔. 그 회사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개념 설명할 영상이에요. 핀플라이 ISP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게 뭐냐? ISP, 서버룸입니다. ISP가 뭐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KT나 LG 플러스나 SK 브로드밴드 있잖아요. 집에서 쓰잖아요. 인터넷 제공하는 회사들 ISP. 그 ISP에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룸이에요, 여기가. 그 서버룸에 이런 걸 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꽂아요. ISP에다가. 꽂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이건 뭐냐면 아이튠즈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업데이트라는 게 가짜라는. 그렇죠. 아이튠즈를 업데이트하라고 나와.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해. 그런 다음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겁니다. 본부에서. 저게 지금 노트북에 달린 조그만 카메라에 잡힌 얼굴이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야.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서버 있잖아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서버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접속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주사를 조금 넣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그래서 인젝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사를 빵 놓으면 예를 들면 아이튠즈 있잖아요. 뭐 아이폰 연결할 때 나오는 아이튠즈 또는 뭐 플래시 같은 게 뽕 떠요. 업데이트하라고. 그러면 내가 정상 사이트를 접속했기 때문에 그게 뜨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바이러스가 주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PC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주사를 해서 내 PC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대량 감염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심할 리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클릭 안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이상한 메일, 모르는 사람 메일이네? 클릭 안 하면 돼. 이상한 문자 링크네? 클릭 안 하면 돼. 이거는 내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죠. 뭐 아래 한글, 오피스 이런 근데 거예요. 가짜 아이튠즈 업데이트나 가짜 플래시 업데이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이 ISP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서버에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 서버의 네트워크를 중간에 딱 가로채야 되는 거거든요. ISP 접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쉽진 않죠.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나나텍 들어갔죠. 나나텍. 지금까지 메일을 주고받은 게 나나텍 아니에요? 초기에는 국정원이 앞에 내세운 회사가 나나텍이었어요. 나나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쭉 이런 접촉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 되고 나서 데블 엔진로 바뀐 거예요. 담당자가. 그 앞에는 이 나나텍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앞에 서서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초기에. 이 나나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바로 KT, SKT, LG의 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 겁니다. 뭔가 찌릿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KT, SKT, LG, 그 ISP 업체의 서버실에 이런 장비가 꽂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메일 몇 개 보내고 링크 몇 개 변화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른 업체 뭡니까? 해킹팀 말고 다른 업체 몇 개 있다고 했잖아. 메이저들. 그런 업체들
프로그램은 구매 못하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업체들의 어떤 장비들이 설치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씨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부인하면 끝이야. 방법이 없어. 지금 야당에서 갑자기 그 문재인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 핸드폰 빨리 체크해봐라. 다 소용없어요. 왜?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는 설치도 하지만 원격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도 합니다. 이미 다 삭제했죠.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설치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까 메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라이센스 받긴 받은 거고. 받았는데 설치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디다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안드로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갤럭시 폰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뽑아서 나도 모르는 기능도 다 알아요. 내 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물론 안드로이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 되는 걸 따라와야 돼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안전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맨날 최신폰만 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아이폰은 안전하냐?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자기들 설명서 써놨어요. 아이폰은 탈옥이 돼야 돼요. 먼저. 탈옥을 하면 아이폰의 특유의 샌드박스 같은 게 깨집니다. 그래서 탈옥을 한 아이폰은 가능한데 그래도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채팅,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통화 목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폰은 탈옥이 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폰이 훨씬 월등하게 보안이 좋은 거죠. 다만 얘네들이 개발한 탈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왜 아이튠스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방식으로 아이튠스를 설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PC를 먼저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PC에 아이폰을 연결하면 동기화하려고 그때 얘를 탈옥을 시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동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동기화 안 한 지 몇 년. 유일하게 방법은 아이폰을 쓰며 동기화하지 않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나머지는 마음만 먹으면 국가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서로 꺼놓고 구석에 처박아놔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샀다는 거고 그게 이번에 뽀록이 난 거고 뽀록 안 난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추론하고 추론할 만하네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이게 또 섬찟한데 아이폰에서는 아이폰의 뉴스 스탠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어떤 앱을 얘네들이 설치를 해서 그 앱을 다운받으면 마찬가지로 제일브레이크가 되는 그런 거를 돈 주면 개발해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 자기들이 원래 아이폰에 있는 이 앱스토어에는 인증받은 회사들 그렇죠. 그리고 검사를 받은 프로그램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뉴스탠드. 그런 서비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받진 않았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이폰에 대한 의뢰가 없어요. 아예. 국정원에서 아이폰을 어떻게 해달라는 의뢰는 적어도 주고받은 메일에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이폰을 쓰세요. 보안이 걱정되시는 분은. 이 단계에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무슨 제안을 하고 싶냐면 집단지성 힘이 필요하다. 이 주소에 가면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도. 이 주소가 클릭하면 위키익스의 이 페이지가 뜹니다. 이 검색 페이지가. 여기에 들어가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요. 누구나.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나나텍, 데블엔젤 천사, 그 다음에 SKA, 5163 부대, 삼성,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았을까? 저것도 하지 않았을까? 네이버 블로그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발견하면 시사kfc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본인이 직접 트위터를 하시거나
나 이런 거 발견했다고. 그리고 타겟이 되시고. 과연 국정원이 갖고 있을 정보를 그냥 놔뒀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탐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400기가에 이르는 데이터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걸 다 볼 생각도 없어. 언제 다 봐 그걸. 마이너 언론에서 볼게요. 거기서 사람들 고용해서 봐요. 근데 이 전문가 그룹, 이런 소위 기술에 익숙한 전문가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포스팅하는 거를 보면 그 400기가를 이제 들여다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백도어가 있다. 백도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을 팔았잖아요. 지금 김현 기자가 했던 얘기의 연장인데 이 프로그램을 팔았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자기들이 몰래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해킹팀에서. 그래서 국정원이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정보를 땡겼다 하면 해킹팀도 그걸 땡겨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가져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에 부시의 친구가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원이 한 일을 사실은 삥 돌아서 이태리로 갔다가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왔을지도 모르죠. 도널드 스포글리.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요. 근데 가자마자 이 사람이 투자했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제가 이태리 쪽 언론을 찾다가 찾은 건데 이 회사를 그래서 마케팅을 어디서 해줬냐. 해킹팀. 미국 대사가 투자하고 나서 이스라엘 회사가 해줍니다. 뭔가 졸라 구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이상 어떻게 구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혹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한 사건이다. 오늘의 PPL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음주 전에 물 없이. 음주 전에? 음주 전에. 또 음주 뒤에도 괜찮은데 물 없이 이걸 먹고 이제 술을 먹으면은 좋다. 이름하여 술술 풀리고. 술술 풀리고. 다시 한번 맛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어때 맛이? 물 없이 뭐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휴대가 간편하다. 물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 헛개나무 함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숙취 해소제는 0. 몇 %다. 헛개나무에 살짝 담갔다가 뺀 정도다. 그래가지고 숙취 해소가 되냐? 예,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댓글들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딴지마켓에 구매 후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나 소개를 드리면 술을 마셨는데도 팀장님 어제도 달렸나봐 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정신이 말똥하다. 나는 술을 냄새로 이제 막 풍기고 있는데 어제 마신 이 술의 냄새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멀쩡하다. 이번에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 메르스 사태로 가족을 잃고 본인도 직접 격리되었던 허영광 씨입니다. 경실련에서 이런 집단 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경실련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공공의료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네. 한 10여 년간 많은 운동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번 메르스 사건이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거 봐라, 공공의료가 예.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 네. 결국 국가가 자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인력 양성도 좀 제대로 안 했고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예방의학을 전공한 많은 의사들이 있었으면 초기에 진압이 됐을 거고요. 네. 또 보건소나 지방공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음압병동 같은 경우를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록 돈은 안 되지만 항상 준비를 해놓더라면 돈이 안 되는 거를 하라고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렇죠. 예. 국가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죠. 가장 낮습니다. 그게 이제 병상 비율로 갈 거냐, 아니면 환자 진료수를 볼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른데요. 10% 미만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00% 공공의료기관이고요. 거기는 그냥 예. 다 공짜더라고요. 예. 적어도 30% 내지 50%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를 하고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사보험 체계니까 네. 뭐 거기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이 전 세계 무역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뭐 회사 시스템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사법제도나 경찰제도, 군대 제도까지도 네.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했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의료제도만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지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공공의료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그런 그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거네요. 예. 공공의료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소장을 보니까 소장이 허영강 씨 이제 가족 원고 6분. 그러니까 어머님 그리고 본인 그죠? 2번이 그리고 동생들 가족 전체가 다 격리됐었습니까 이렇게? 네, 저희 동생 가족은 전체 격리됐고요. 네. 저희 가족은 저 혼자 격리됐어요. 어머니하고 예. 그래서 격리된 가족 전체가 지금 원고인 상태. 네. 이거는 이해가 하는데 뭐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송 3개 소송이 있던데. 근데 그 대상이 정부, 지자체 그리고 병원이에요. 3군데를 다 네. 하셨던데 왜 이렇게 3군데를 다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일단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 책임에 1차적으로는 정부에 병원에 있습니다. 아, 병원에 있고. 네. 근데 다만 이 건이 일반 MRSA나 뭐 VRE 같이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게 아니고 법정 감염병이라는 특성을 하나 갖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정 감염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거나 정보를 충분히 주거나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그거보다 못지않게 예. 지금 자꾸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굳이 환자의 사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렇게 오해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병이 걸린 것까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다가 야간에 성폭행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왜 언론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까지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네. 그런데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네. 경찰이 그 인질범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도 하지 않고 바로 진압하다가 인질이 피해자를 살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왜 인질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묻고들이 있습니다. 아하. 판례가 있습니다. 아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도 만들고 감염력 관리 체계도 그리고 공공의료 인력도 양성할 책임이 있는 거 같고 이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보건소장이 현장 병원에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강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확진된 사람은 국가지정 관리기관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병원 주위에 교통을 차단을 하고 그 병원 응급실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도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장이 1차적으로는 병원이지만 병원과 동시에 똑같은 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건 결국 정부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과 지자체까지는 이해했어요. 예. 그럼 광안도 병원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어머니가 환자셨는데 어머니가 암 예. 환자셨고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네. 오히려 아버지가 감염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병원 감염 관리 책임이 뭐 1차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확진돼서 이제 보건소에 신고가 됐으면 보건소에서는 즉시 나와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를 그 감염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가지정기관으로 빨리 전원시켜서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확진도 늦었고 확진된 다음에도 한 4일 동안 타이레놀 처방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아버님한테. 건양대 병원에서요? 예. 그리고 병원이 이제 당국대학으로 옮길 때 마지막 저녁 한 7시쯤 한 6시 반쯤인가 돼서 그때 일부 항생제 처방을 해서 전원시켰어요. 3, 4일 동안 하루에
한두 차례 타이네를 열이 나니까 그거 위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악화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님을 간병하러 아버님이 가신 거였어요? 예, 저희 어머님 간병을 아버님이 계속 한 8개월 이상 간병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회사나 그런 개인이 그렇죠.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고 네.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이 폐암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시고 아버님은 평소에 기저질환 지병이 없으신 거죠? 네, 저희 아버님은 건강하셨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을 하시다가 건양대 병원에서 16번 환자였던가요, 아마? 네, 그렇죠. 16번 환자가 건양대 병원을 거쳐갔다는 게 밝혀지고 그러고 나서 언론에 그게 나온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죠. 네.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검사를 하신 거군요. 5월 28일 날 건양대 병원에 왔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발열이 시작된 건 6월 2일 날 발열이 시작돼서 그럼 병원에서 먼저 그 소위 의심 대상으로 보고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발열이 되고 나서야 네, 병원 검사를 한 건가요? 네, 막 그게 메르스라는 게 네. 그런 발열이나 그런 의심 증세가 있어야만이 그런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같은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날 검사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검사해주지 않아요? 네, 저도 거기에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그 병동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 네. 동료들이 되게 안 좋게 이제 꺼름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그 회사에서 검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다. 검사해달라고 병원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청해도 해당 병원에서는 해주지 않았다. 네. 그 16번째 환자분하고 아버님은 어떻게 같은 공간에 계셨던 건가요? 처음에 5월 28일 날 동시간에 어머님 치료차 건양대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시간 거의 같은 동시간에 그 환자도 응급실에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그런 동시간대에 있었던 분들은 격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분명히 동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 이후에 예. 그리고 나서 발열이 되자 그때 격리됐다. 네.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걸 안 이후에도 격리를 하진 않았네요. 병원에서는. 되게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환자가 발열이 나서 네. 확진이 되고 나서야 그 가족들도 격리를 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확한 전염병에 대한 그런 처리, 그 매뉴얼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그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했겠죠. 예, 근데 5월 28일부터 아버지 확진이 6월 5일까지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조금씩 마스크 써라. 그 다음날 지나니까 뭐 가운 입어라. 그 다음날 지나니까 출입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조금씩 통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검사해달라니까 검사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확진된 다음에야 실제 격리가 나머지 가족들도 된 거군요. 예, 6월 5일 날 최종 확진이 됐고 6월 7일 날에서야 이제 정말로 1인실 격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거의 감금 상태로. 그러면 한 9일 동안 가족들이 아버님과 계속 접촉이 있었겠네요. 아버님은 이제 1차 확진이 6월 4일 날 났었기 때문에 6월 4일까지 계속 있었겠네요. 그래,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님이 확진된 다음부터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3, 4일 동안 타이네롤밖에 처방을 안 했다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몰라서 타이네롤만 준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그것도 이제 저희도 메르스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열이 난대요. 저는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셨구나. 그래서 아버지 간호사한테 그 열나시니까 해열제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이제 통화를 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 해열제를 드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격리되고 나서 타이네롤을 준 것도 환자가 타이네롤을 달라고 준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해서 그게 골 때리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게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장 제가 억울하고 저 아버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송을 낸 계기가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그리고 그 해열제 위에는 처방받은 게 없고. 이제 의무 기록상 이제 그 결과지를 떼보니까 전원 가실 때 6월 6일 날 저녁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항생제를 처방해서 보냈는데 그 처방해서 단국대 저녁 7시에 그 단국대로 가셨고 11시 정도에 단국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폐렴이고 되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다고 산소호흡기 꼽아야 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가서 가자마자 이제 치료가 본격적으로 된 거죠. 말하자면 그 진료를 진작 했어야 되는 게 3일 동안은 타이레놀만 처방하고 있다가 그 실기하고 아버님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런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는 네네. 강북대에서는 건양대에서는 자기네들이 메르스 그 교수라는 사람이 나는 진짜 그 사람 말하는 게 아직도 생각나고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 메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었나요? 자기가 이런 약이 독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여서 잘못될까봐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될까봐 못 드렸다. 책임 없어. 엉망진창이었군요, 한마디로 초기에. 그리고 나서 그 전원되신 다음에 얼마나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전원되고 나서 18일, 근데 확진 후 19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19일 만에. 그 사이에 가족들 한 번도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 이미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아버님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에 보면은 왜 메르스 환자는 사망 시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화장하라고. 네. 실제로 그랬나요? 네. 24시간 안에 이제 그것도 와서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24시간에 화장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게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겠네요. 장례식 때는 격리 해제되신 상태예요. 네, 격리 해제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빈소를 차리고 네. 이럴 문상객이 올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메르스 때문에 주위 친척들 몇 분하고 친구들 몇 명 말고는 여태까지 아버님, 어머님이 진짜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르스 문제 때문에 거의 안 오셨어요, 원상을. 혹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원 측이나 뭐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뭐 조의를 표하거나 그런 건 있었습니까? 보건소 직원이 와서 보건소 직원이 그런 아버님 화장을 처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조의를 표하긴 했어요.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말단 직원들이야 당연히. 네. 되게 뭐 열심히 하시려고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소송을 낸 계기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을 진짜 저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주고 그렇게 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격리될 사람 격리하고 다 따라줬는데 그런 책임 같은 걸 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끝났다. 자기네들 이제 우리 아버님 처리했으니까 끝난 것처럼 아무런 사과의 말이나 그런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건양대 병원에서는 아무도 뭐 전화 통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그게 나는 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 끝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고. 어머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도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도 아버지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쇼크나 그런 걸로 돌아가실까 봐. 격리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직도. 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변호사님? 유사한 그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건 사실 저희 경실련에서 이제 실제로 공익소송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가요. 격리는 됐는데 음성으로 판정되신 분들, 이분들은 피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국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연히 그런 병원에 갔다가 감염위원회에 노출이 됐고 그러다가 14일 동안 격리됐고 그때 오는 정신적인 충격
그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보원 일찍 공개해서 내가 안 갔을 텐데. 그럼요, 예. 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도 이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격리 이 통지서를 가족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직접 만나는 게 겁이 나서 그랬는지 이 가족이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종이를 두고 가고 그리고 전화로 조금 전에 갔더니 안 계십니다. 내가 그 격리 통지서 두고 왔으니까 잘 읽으십시오. 뭐 그러고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한 번은 면담을 해야 되니까 집을 찾아왔는데 이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한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 소독제를 뿌리더래, 스프레이로. 자기 앞에다 대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2m 떨어져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뿌렸다고? 예, 뭐 그랬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예. 저쪽에서 말하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뿌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 상대방한테 말할 때 상대방에서 나오는 균을 죽인다고 상대방 입을 향해서 뿌렸겠죠. 아마도. 자기 입에 뿌렸겠을까. 두 번째 케이스는 어쨌든 정부가 일찍 공개했다면 내가 겪지 않아들 정신적 충격과 모욕과 피해를 입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감염 확진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한 가장 빨리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 케이스 언론에 났었죠. 170 몇 번이죠? 173번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구청장께서 그 페이스북에 우리 강동구가 뚫렸다. 네. 그 173번 환자가 자기가 강동 경희대병원을 들렸다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추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이 늦어졌고 그러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신문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한테 퍼뜨리고 다녔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70살 되시는 그 간병인을 하시는 분인데요. 간병인, 예. 그리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고 그 나이 많은 그 노인이 메르스가 뭔지 뭐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그 강동 경희대병원 갔다 왔느냐 뭐 제가 기록을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병원 측에서는 안 갔다 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조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료기관은 환자한테 유도신문을 해서라도 문진할 의무가 있고요. 뭐 그것까지는 또 본인이 숨겼으면 모를 수 있는데 이분이 6월 10일서부터 자꾸 발열 증상이 일어나니까 그 천호동 근처에 있는 내과에 3일을 갔어요. 그래도 안 나니까 다시 그 근처는 이비인후과에 이틀을 또 갔고요. 그래도 안 나니까 또 신경과에 또 하루를 더 갔고 총 6번을 가도 안 나니까 6월 17일 날 강동 성심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열이 난다 그러니까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바깥에 하얀 텐트에다 치는 뭐 야외 검진소에 갔는데 그때도 뭐 열이 좀 난다 그러고 문진 결과 했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또 6월 18일 날 또 아프니까 아침 9시에 제일 처음에 갔는데 거기는 호흡기내과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CT까지 찍어서 폐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메르스 의심이 나자 정형외과로 전과시킴. 그래도 디스크 환자로 정형외과에 입원을 시켰어요. 메르스 환자가 의심되는데 왜 정형외과로 보내죠? 메르스가 의심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6월 18일 날 오후에 입원을 했는데 6월 19일 날 한 10몇 시간 후에 아침 8시쯤에 수술하기로 하고 호흡기내과 감염내과에 컨설팅을 보냈어요. 자문을 좀 해달라. 폐렴 환자인데 폐렴 환자인데 메르스는 아니니까 정형외과에서도 이 타과에다가 협진 이제 뭐 자문 의뢰를 보냈는데요. 호흡기내과 의사가 불과 한 10몇 시간 만에 그 메르스가 강하게 의심되니 수술하지 말 것. 또 이렇게 자문 회신서를 보냈고요. 그거 왜 급격히 하루도 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열몇 시간 만에 그렇게
180도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검사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9시에 감염내과에서도 수술하다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 것. 이렇게 지시가 내렸어요. 그러면 메르스가 뭐 어떻게 됐든 19일 날 아침 8시에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하면 바로 그때 검사를 해야 검체 혈액을 띄어서 네. 간이 검사를 하거나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확진하면 괜찮은데 안 하고 이틀을 놔뒀습니다. 그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19일이. 그러니까 20일 날은 토요일 날이니까 또 병원이 의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19일 날 하루 종일 놔두고 20일 날 하루 종일 놔뒀는데 토요일 날 20일 날 밤 9시쯤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고 좀 이상하니까 그 173번 아들이 간병을 하다가 간호사를 불러서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외과계 중환자실로 또 보냈어요. 네. 사실 내과계 중환자실로 좀 보냈으면 또 낫을 텐데 이 외과계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호흡이 계속 거칠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63, 66으로 거의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우리 95 이상이 정상이고요. 그렇죠. 거의 이제 호흡이 안 되는 60m로 떨어지면 사실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1시나 2시쯤 돼서 아까 그 처음에는 메르스 의심이 안 된다고 하다가 메르스 의심이 된다고 진단한 그 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예, 일요일 날 새벽에 와서 네. 그 간병했던 아들한테 그 메르스 검사를 해야겠다. 그때서야. 예, 그때 근데 아침에 하자. 그래서 또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일요일 날 21일 날 아침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키트를 가지고 간이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간이 검사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17일 날 못했어도 18일 날 폐시치를 찍어서 폐렴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열이 났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메르스를 의심을 좀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하게 의심된다고 소견을 낼 때라도 하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일 날 아침이라도 검사를 해서 확진한 다음에 바로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지정병원으로 보냈으면 괜찮은데 일요일 날 저녁 때 이제 확진이 됐어요. 4, 5일은 버린 거네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22일 날, 그날도 이제 일요일 날 밤이니까 22일 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는데 이분은 한 40시간도 안 돼서 6월 2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방치된 채 그렇습니다. 진작에 치료를 받았어야 될 환자가 메르스를 계속 악화돼가는 과정에 계속 방치된 채 이렇게 확진되자 사망한 게 아니라 사망 직전에 확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예. 그래서 24일 날 사망을 하고 그분도 똑같이 25일 날 화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 아들도 격리처분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결국 이제 양평에 묘지를 하나 마련해서 오늘 장사를 치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하고 나서도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러니까 유고를 안치를 못하는. 집에 모시고 있었대. 어디 뭐 동네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왜 좀 꺼리고 그리고 거기도 역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메르스 감염 격리됐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거부감을 가져서 애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사례밖에 아직 안 들었고 지금 당장은 그 원고가 셋인 거죠, 현재는. 네. 아직은 다른 유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나도 여기 합류하겠다고 오진 않은 거죠. 아닙니다. 오늘까지 저희 경실련에서 접수된 게 13건이 추가로 더 접수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이 기자회견 했을 때로부터 10분이나 더 오셨어요? 예, 아니요. 이거 제외하고 13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최초 1번으로 감염되신 분도 저희가 일본도 역시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일본의 사연도 굉장히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억울하신 분이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예. 그분도 뭐 초기에 뭐 지금 이제 자꾸 언론하고 우리 진료기록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조금 뒤로 미뤄져서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도 6월 3일 날 확진이 됐고 뭐 이제 검사되고 4일 날 확진되고 했는데
6월 6일 날이나 6월 7일 날 확진됐다고 보도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정부가 발표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의심해왔어요. 예. 이 날짜를 예. 이렇게 늘려서 뿜빠이를 하고 있지 않나. 예. 전문 용어로. 예. 지금도 저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전 국민들이 내가 잠정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저희 원고들, 유가족들이나 소송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실제 이 소송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실체적인 진실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 다른 플레이로 쪽으로 가해자를 만드는 거. 논점을 흐트리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조만 안 해주셔도 휘둘리지 마라 거기다가. 예,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이유는 이럴 때 방역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세금은 다 걷어가고 이런 방역, 검역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 오는 그 피해를 오히려 국민들이 잘못해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성폭행 당했을 때 왜 내가 그 남자를 만났느냐, 왜 그래 야한 옷을 입고 다녔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폭행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제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은 정부를 응원할 소리도 아니고 정부를 응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환자를 비난하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거 네가 자부상 강의나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부정한 정보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사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여론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세월호 때 사례를 보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이제 변호사님의 그게 도와주는 길이다. 우리 가족도 혹은 나도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그 개인적으로 경실련에서 지금 한 2만 명 되는 피해자를 다 소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 주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혹시 문제가 되면 후속 3차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군요, 지금. 이 공익 소송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거기 전화 많이 갈 텐데. 우리 경실련 직원들이 또 이제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실련도 많이 좀 후원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바라시는 바가 뭡니까? 이 소송의 결과로.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아버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저희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 제가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엊그저께 집 앞에 편의점에 앉아서 아주 좀 왜 웃고 그래? 편의점이 웃겨? 자, 진정하세요. 무슨 얘기 들은 게 있구나 사전에. 얘기해 보세요. 편의점 앞에 정말 이렇게 좀 소꿉친구랑 같이 앉아 있는데. 소꿉친구? 소꿉친구라 하면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한국 아주 좀 오래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핀란드 친구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아니 없어요, 지금. 몇 살에 왔는데 소꿉친구예요?
소꿉친구를 하려면 보통 유치원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정도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한 친구란 말이죠. 뭐 저는 보통 사실 불알 친구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쓰지 말래요. 그렇지, 왜냐면 또 주위에 있는 저는 여자인 친구도 있고 남자인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양쪽 다 오래된 친구를 그냥 소꿉친구라고 부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남자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불알 친구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은 소꿉친구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좀 이쁘게. 그래서 소꿉친구랑 편의점 앞에 앉아 있어요. 오래된 친구랑 맞아요. 예, 예. 편의점 앞에 앉아 네.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소주병에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그때 정말 이 무더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때 조금 무더웠다가 약간 좀 시원해진 그런 밤이었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소주에 빨대 꽂고. 예, 걷고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생 얘기 뭐래요? 인생 얘기 뭐 여자들끼리 하면 사실 남자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아니 지구 온난화 그런 얘기 안 해? 지구 온난 나는 새벽 3시에 글쎄요. 한 3초 정도 하고. 네, 근데 남자 그때 얘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 생각이 났어요. 수요일 날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무슨 얘기 할까? 뭐 친구 원래 이렇게 정치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는 한국 정치인들을 못 믿겠대요. 왜냐면 여기는 정치인 하려면 오랫동안 자기 직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은퇴하거나 좀 쉬고 싶을 때 나 이제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생각을 되면 그러면 당에 연락해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변호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그 주요한 루트고 기업가로 좀 알려지거나 주요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코스죠. 혹은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 하거나 주요 네. 공직 혹은 뭐 자기 선대에서 정치를 했다거나 뭐 네.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기자들도 있죠. 네, 기자들 중에 기자들 소위 이제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TV에 나와서 뭐 이런 사람들 뽑아서 쓰거나. 혹시 국회의원이세요? 아니 국회의원 나가실 거예요? 뭐 앞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왜? 네, 아무튼. 불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맞군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제가 검증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약간 얘기하기 약간 서질스러웠어요. 보통 한 맞군요? 40대 이상은 되고 네. 자기 분야에서 성공 좀 하고 돈 좀 벌고 이름 좀 알리고 얼굴 좀 알린 그래서 연예인.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 알았죠. 만약에 핀란드 국회의원도 그랬다면 아마 저도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핀란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기도 물론 다른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 될 수가 있죠. 있는데 거기는 좀 젊었을 때부터 일단은 학교부터 그런 그 사회 시간 있지 않습니까? 사회 시간에 진짜 그냥 시험에서 뭐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제가 뭘 바꾸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제가 활동하면 되는 건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거기는 그 청소년 국회라고 있어요. 청소년 국회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학교에 그런 그 국회 동아리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바로 이렇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회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냥 관심이 있어서 배우는 거거든요. 정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년에 한 번 진짜 국회를 가서 거기는 장관들 거의 모두 전부 다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근데 그 학생들이 200명의 학생이, 핀란드의 국회의원이 200명이거든요. 200명 학생이 거기 앉아서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실제로 있는데, 네. 200명 국회의원 앉는 자리에 학생 200명이 앉아서, 그렇죠.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해본다고요? 예, 그렇죠. 중학생 때부터?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런 정도를 한국에도 청소년 국회가 있어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모의국회, 모의국회라고 있죠. 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따 물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거기는 몰라요. 일종의 이벤트. 이벤트. 네. 보니까
한국 청소년 국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고. 예. 예,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 이것도 정규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관심 있는 사람들 이제 원하는 학생들 원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 국회 활동하는 거는요. 그래서 거기 진짜 국회의장님하고 질문 주고받고 투표도 하고요. 그리고 또 회의록을 해서 그거 모든 장관들한테 또 보내요. 그리고 다 관심 있게. 실제 장관들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거지. 실제 장관인데 저번에 애들이 이제 뭘 알아 씨발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장관 19명인데 저번에 15명이 참석했대요. 왜냐면 또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라도 같은 자리에 모인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거죠. 중학생들 200명 모였다고. 그러니까요. 네. 장관들 19명 중 15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그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핀란드 자기 지금 학생인데 핀란드가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학교에서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든가 또 뭐 혁신 IT 관련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핀란드 교육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실 겁니까?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거기에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여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누리당이나 그 민주당 하여튼 민주당이라고 할게요. 네, 그 너무 어려워요. 이름 좀 바꾸라고 하세요. 아이고. 당신 말이 맞아. 네. 아무튼 여러 정당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청소년 그런 부라고 할까요? 청소년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구색으로 있는 거예요. 네. 있죠. 네. 핀란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활동을 해서 또 대학교 가서도 활동을 또 하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양계장 닭이라고 해요. 그런 정치는. 그러니까 양계장의 닭 있잖아요. 닭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하여튼 정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거 좀 약간 좀 비우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양계장의 닭처럼 차근차근 키워서 잡아먹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잡아먹기까지 할까요? 정치인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차근차근 키운다는 거네요. 처음에 그 학교에서 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정당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핀란드 같은 여기는 이런 정치 얘기하면 바로 당들이 나오잖아요. 핀란드는 그러진 않아요. 정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회 참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에 소속되고 싶으면 정당에 소속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중학교 때부터. 맞아요. 그리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정당과 함께 활동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핀란드에는 좀 젊은 국회의원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통계를. 한국에는 저번 총선 때 30대 의원이 3명 당선됐답니다. 3명이요. 당선. 네, 당선.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4월 달에 했거든요. 정선을. 그때 지금 국회 3분의 1이 40살 미만이에요. 네, 그리고 20대 있는 국회의원도 지금 14명 돼요. 14명이나? 예. 200명 중에 14명 많은 거죠, 20대가. 그렇죠. 한 7% 정도 돼요. 예, 20대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0대가 이제 몇 프로고? 하여튼 모르겠고요. 아무튼, 네. 근데 전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40세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자연스럽게 커가는 루트 같은 게 존재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일찍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일찍. 왜냐면 어차피 이런 자기 지지자들을 좀 일찍부터 확보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배우고 스스로. 네, 맞아요. 그리고 핀란드에 장관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핀란드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뽑아요. 네, 일단은 정부를 연립정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니네 당은 뭐 어떤 정가를 하고 니네들은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사람들 중에 고르는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젊은 장관이 굉장히 많아요. 30대 초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한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그 빨대거자 술 먹던 친구도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항상 얘기하는 뭐냐면 나 듣기 싫어. 투표도 안 할래.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인데 너무 국회의원들 여기는 보니까 그 평균 연령이 지금 한국 국회 평균 연령이 53점 몇 세였어요. 53점인데 핀란드는 47세 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 항상 아저씨만 나와요.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들도 나와야 돼요.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아저씨만 나오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아저씨도 나와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젊은 여자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사회 계층을 그러니까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거 제주에 있는 그냥 일반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에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뢰고요.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에 신뢰가 없어서 다 욕을 하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핀란드는 신뢰 사회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정치인 욕하고 막 싫어하고 그래요. 똑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신뢰, 믿음이 존재한다는 저 거예요. 새끼가 다 해먹고 지들끼리 해먹고 다 거짓말하고 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제가 주장하는 게 나와 안 맞아 라고 그렇죠. 욕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네. 욕할 수는 있죠. 그럼요. 저 새끼 뒤로 다 해먹었을 거야. 저 새끼가 틀림없어. 똑같아. 네, 그런 그렇게 얘기는 없어요. 국회의원을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면 거꾸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와 국회의원 됐어 라고 이렇게 크게 쳐줘요? 그 아니요. 사회에서? 거기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보통 뭐 교사도 그렇고 핀란드에서는 교사나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직업은요 자기가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핀란드 국회의원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선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실업자가 돼요. 사실 핀란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이 안전 경력이라고. 진짜로.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취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네. 뭐 정당과 정치와 사회 참여만 쭉 생각하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생각할 행정에 수도 대해서는 밝을 수 있는데 네. 다른 기술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취직하기 어렵다. 맞아요. 그래 국회의원 거기는 국회의원을 일종의 전문직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예, 장관도 서비스, 예.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직이자 전문직으로 서비스직 맞아요. 전문직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벼슬로 보거든요. 큰 차이가 있구나. 근데 사실 우리는 벼슬이자 권력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어떤 뉴스를 또 봤어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이름 까먹었는데 그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한국의 이게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사실 정당이 더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2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자면 뭐 지역구를 합쳐가지고 뭐 2명을 이렇게 법을 하거나 아니면 유럽 스타일로 이렇게 그 비례대표제라고 하나요? 하여튼 네. 이렇게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야 정당이 많아지고 그래야 지금 보면 너무 초이스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를 대표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좀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마디 하세요. 따끔하죠? 아니면 내 잘못은 아닌데요. 지적은 맞는 얘기고 제가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국회의원이 그 사회에서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핀란드에서? 특권 국회의원 할 때 일단은 그 보좌관 1명 둘 수가 있어요. 한 명? 한 명. 네. 한국에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기사를 안 줘요. 기사를 안 줘. 자기 운전해야 되고. 택시 타도 돼요. 거기까지는 택시 타도 급여는요? 되고. 급여. 예. 급여는 아마 뭐 400 정도 되겠죠? 다른 직업하고 비교해서. 장관들은 한 500 정도? 장관.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수당 같은 거가 만약에 멀리 사는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교통비 같은 거 그런 게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 맞아요. 전반적으로 상대적인 수준이 거. 어떤 맞아요. 이게 어떠냐면요. 아시겠지만 핀란드는 세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평균 세율이 42%예요. 보통 이런 반응이 나와요. 절반 다 어떻게? 절반이나.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 42라는 거는요.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해요. 뭐 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렇게 재산세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적세죠, 당연히. 저 같은 서민은요. 저는 19%네요. 19%. 네, 그거 사실 거기는 다 들어있어요. 다른 4대 보험 이런 게 따로 낼 필요 없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직장인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네, 근데 또 이제 그 대기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50%, 60%도 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대학교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 알잖아요. 교수님 월급하고 그냥 버스기사 월급을 비교했을 때 세전 격차가 한 이 정도 난다면 세후에는
한 이 정도 나요. 그러니까 박탈감을 안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되려면 또 대출 받아가지고 캠페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 받았어. 대출 받아서 해요. 네, 자기 돈이 없으면. 대출 아니 저기 차떼기 같은 건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차떼기. 아니 그러니까 뇌물 있잖아. 뇌물 차로 싣고 와가지고 트렁크에 실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 방법을 피해내도 좀 수출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진짜 빨리빨리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정말 전문 직업이네요, 그냥. 네,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쪽 길 서면 물론 기업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네. 근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지 되는 거고 맞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뭐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취직하기 어렵다. 원래 실직자 된대잖아, 실직자. 실직자, 그렇죠. 실직자 되는데 근데 어차피 보통 대학교 사실 안 나와도 돼요. 뭐 고등학교 나오거나 자기가 보통 자기가 하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치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없거든요. 예, 학생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는 정치에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도 정치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개나 소나 국회의원을 하려고. 농담이에요? 혹시 핀란드 국회의원 중에 한국에 한번 왔다가 여기 나올 사람 없어요? 한번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핀란드 국회의원도 한국에 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죠. 가끔 오죠. 저기 뭐 대통령도 와본 적 있고요. 작년에 전 대통령이 왔었는데. 네, 그 전 대통령 여기 강연하러 네, 가끔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 11월. 한겨레 초청으로 왔었어요. 잘하시겠네요. 만나 뵈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핀란드 정치권에 있는 사람을 직접 본인은 어쨌든 구경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든 전직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 보좌관이든 혹은 뭐 장관과 같이 일했던 행정부에서 혹은 뭐 대사관 직원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번 나와봐 주세요. 같이 비행기표 내주실 거죠? 네? 만약에 핀란드에서 오신다면 네. 비행기표는 아니 여기 오면 아니 이거 나오라고 핀란드에서 올 필요까지는 없고 자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합시다. 그날 소주 빨대를 꽂고 소꿉친구하고 나눴던 남자 얘기가 뭐였어요? 한국에서 자란 39살 처자하고 핀란드에서 10대를 다 보내고 20대 여기 온 처자가 둘이 만나서 소주를 까고 새벽에 3시까지 얘기하는 남자 얘기는 뭐예요? 사실 그 친구가 되게 좀 아직 남자 친구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고 되게 일만 하고 그렇게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계속 연하들만 파파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요. 요즘 10살, 11살 연하들 붙어가지고 막 거셔가지고 막상 사귀면 또 연락이 안 되고 돈 없거래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 쳤어요. 니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 핀란드에서 10살 연하면 바로 결혼할 수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10살 연하면 물론 결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상처만 받지 말고 어린 파리들을 쫓아내고 파리들 얼른 쫓아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소개팅 여러 번 시켜줬거든요. 오빠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근데 안 땡긴대요. 지금 땡기는 거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라고. 좀 제대로 된 남자 좀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본인은? 네.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꼭 따로 씨 연애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안하는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 사건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도 다 같이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을 모을수록 더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보시면 즉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구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한겨레가 아니라 저한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